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님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이혼녀입니다. 4년 전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일과 사랑에 빠져 지내오고 있는데요.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워낙 밤낮으로 일이 많다 보니 이혼한 후에 더욱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모두 시어머님 때문이었는데요. 제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요. 꽃다운 20대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느라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직업도 괜찮고 집안 형편도 저희 집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결혼에 대해 너무 어리숙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서 재혼한 사이였는데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서 가족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각자 가정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워서 재혼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17살 때 시어머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6살,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새로운 가정에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의사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쯤에는 시부모님께서 인꼬 부부처럼 잘 지내셨고 남편도 시누이들과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이 워낙 화목한 분위기라서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이 저와는 결이 맞지 않았는지 남편과 결혼한 초반부터 삐그덕대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도 저도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집안도 풍족했기 때문에 평수도 크고 좋은 집으로 신혼집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20평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이기도 하고 가구 가전도 모두 새 것이라서 굳이 새로이 신혼집을 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남편은 몸만 그대로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살던 집이라 익숙하긴 하지만 남편과 사는 신혼집이기도 하니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소박한 집들이를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 따로 요리를 해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초대한 집들이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대접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 레시피를 보면서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음식 맛이 입에 잘 맞지 않더라도 시부모님께서 직접 집들이 요리를 한 정성을 알아봐 주시길 바랬는데 시어머님께서 음식 맛을 보시고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얘 지원아, 음식이 하나같이 엄청 짜거나 달거나 뭐 아니면 도구나. 변호사 선생님이라서 평상시 요리 실력 키울 시간이 없었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석현이가 아내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사부인께 신부 수업으로 요리도 배우지 않은 모양이구나. 제가 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짜거나 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머님 입맛에는 맞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차린 음식으로 정식사 못 하실 것 같으면 급한 대로 제가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배달 음식? 석현아,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시부모님이 집들이 왔는데 배달 음식으로 대접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지원이 너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막상 지켜보니까 직업만 변호사지 헛똑똑이구나. 시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젓가락질을 하시지 않으시길래 배달 음식 이야기를 꺼낸 거였는데 단번에 예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시어머님을 배려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헛똑똑이 소리까지 듣게 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그렇다 치고 신우의 식구들까지 초대해서 집들이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는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이번에도 나랑 아버지만 부르길래 우리한테만 기니 따로 할 얘기가 있는 줄 알았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신우이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하게 되면 시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이 14명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저희 집이 좁아서 그 많은 식구들을 모두 초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신혼집 치고는 집이 너무 작다면서 불평하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라고 하시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형님네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하면 10명이 넘는 대식구인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모두 앉을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집들이 대신에 저희 집 근처 식당에서 식구들 초대해서 식사하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그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지 집들이니? 정 앉을 공간 없으면 만들면 되지. 똑똑한 변호사 양반이 왜 이러실까? 거실에 있는 소파 베란다로 치우면 되겠다. 식구들 왔을 때 소파를 베란다에 놓으면 거실 넓어지니까 모든 식구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사실 오피스텔 평수가 작다 보니 베란다도 좁았는데요. 소파는 유일하게 결혼해서 샀던 가구였는데 베란다에 두려면 세워서 넣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파가 더러워지거나 기스날 게 뻔했는데 비싸게 준 새 소파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들이면 14명의 음식 준비를 한 번에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왜 저만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이 아직은 많이 작아서요. 베란다에 소파를 치워도 작을 것 같아서 집들이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초대해서 간단히 집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큰 집 가서 집들이를 할지언정 지금 석현이랑 살고 있는 곳이 신혼집이니 당연히 집들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들이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 시어머님은 집들이에 대해 전혀 물러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집들이를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설마 했는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사돈께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단지 14명이 모이기에는 집이 너무 협소해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 집에서는 집들이를 절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든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할 자신이 없었고 시어머님께 집들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여러 번 제안한 집들이를 확실하게 거절하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다른 말 없이 그냥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들이 거절 사건 이후부터 시어머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던 것 같네요. 그런 와중에 신혼 때부터 남편과도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다 보니 함께 못 해본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봄에 남편과 벚꽃놀이를 못 가본 것 같아서 한 번은 벚꽃이 만개했을 때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남편에게 벚꽃놀이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성격이 여성스럽지 못하고 털털한 편이라 평상시 꽃놀이 같은 데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오랜만에 주말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남편과 데이트할 겸 꽃놀이를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의뢰인들의 소송 자료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빠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마침 그때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평상시에 잘 찾아오지 않는 황금 같은 여유 시간이라 왠지 더욱 뜻깊게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우리 주말에 벚꽃놀이 가는 거 어때? 한 번도 같이 가본 적 없었잖아.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빠랑 데이트도 할 겸 꽃놀이 가보고 싶은데. 주말에? 주말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은 진료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일요일은 학회 활동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 꽃놀이 가고 싶으면 친구랑 같이 다녀와. 남편은 꽃놀이를 가자는 제안에 단박에 거절하더라고요. 꽃놀이 가는 게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될 텐데 저한테 그런 시간조차 내주지 못하나 싶어서 속으로 빈정이 상했습니다. 남편 나름대로 주말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단 1시간조차도 시간을 못 내나 보다 하고 그냥 꽃놀이는 포기했던 것 같네요. 꽃놀이는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굳이 또 친구와 약속을 새로 잡아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꽃놀이를 포기하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마침 그 주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라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네요. 오랜만에 여유 시간이라 집에서 푹 쉬면서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다녀오니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저한테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일을 도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교회에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고 계셨는데 함께 모종을 심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원아, 주말에 엄마가 주말 농장 일 많이 바쁘다고 일손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 지난주에 꽃놀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덜 바쁜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나 이번 주에 소송 준비해야 돼서 주말 내내 일만 해야 돼. 지난주는 정말 특별하게 여유가 생겨서 꽃놀이 가자고 했던 거고. 내가 오빠한테 꽃놀이 가자고 할 때는 일하고 피곤해서 안 된다, 공부해야 돼서 안 된다 하더니 부모님 일은 도와드리러 가도 되는 거야? 아무튼 나는 시간 안 되니까 정 오빠 가서 도와드리고 싶으면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리러 가던지. 이번에는 제가 주말에 시댁에 못 가겠다고 단박에 거절을 하니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도 지난주에 저한테 거절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토요일 새벽까지 소송 준비를 하느라 바빴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잠들어서 점심시간이 지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다시 일어나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뒤늦게라도 주말 농장에 가보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직 주말 농장이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위치 좀 알려줘. 그럴 거였으면 아침에 나랑 같이 갔어야지. 오전에 일 다 끝내고 지금은 엄마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당신 오지 말라고 하시네. 엄마가 매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이번에 처음 주말에 시간 내서 도와달라고 하신 건데 좀 섭섭하셨나 봐. 나도 사실 당신 때문에 빈정상했는데 엄마는 오죽하셨을까. 그냥 집에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셔.
남편은 제가 함께 주말 농장에 가지 못해서 삐졌는지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에 남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저는 혼자 친정집에 가서 일을 도왔는데 왜 시댁 일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못 갈 수밖에 없던 일이 있으면 시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는 게 남편의 역할 아닌가요? 본인이 저한테 삐져서 제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비꼬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톡톡히 들었던 것 같네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는 그렇게 사소한 일로 잔다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과 싸울 때면 서로 금방 풀거나 안갚음이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항상 결혼 생활에서 문제는 시어머님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께서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너네 친정엄마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냐, 사부인 밑에서 제대로 잘 못 배우고 자란 티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친정엄마까지 거론하며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늘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무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제가 시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네요. 한 번은 겨울에 제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알아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벼랑간 시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밥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밥이니 반찬이니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일전에 시어머님께서 배달 음식은 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장을 봐서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독감 때문에 아픈 저를 생각해서 저는 집에서 쉬고 본인과 둘이서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식으로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님께 여러 번 눈치를 줬는데도 막무가내로 저한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님께 화가 났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독감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세요. 아파서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며느리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식사를 얻어 드셔야겠어요? 오늘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랑 밖으로 나가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제 3자가 들으면 엄마가 아주 그냥 아픈 며느리 못살게 구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만들어버리네. 누가 대단한 거 요리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니? 밖이 많이 추워서 나가기 싫으니까 집에 있는 김치로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여서 계란 후라이라도 몇 가지 반찬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지원이 쟤는 아프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오셨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렇게 쳐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세 하고 있는데 너는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지 도리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언제 엄마를 못된 시어머니 만들었다고 그래요. 집에 김치찌개고 나발이고 식재료가 없어서 어떤 음식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집에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나가세요. 남편은 시어머님과 말이 잘 안 통해서 짜증이 났는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단단히 삐지셨는지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현관문을 아주 세게 쾅 하고 닫으시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까지 시어머님을 쫓아갔는데요. 아이고, 귀하신 며느님이 추운데 밖에까지 나오시고 웬일이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힘이 있으면 진작에 집에 있을 때 나올 것이지. 실컷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잠자코 지켜만 보더니 이제 와서 밖으로 나온 저희가 뭐니? 어머님, 제가 독감 때문에 정신도 몽롱하고 이렇게 서 있을 힘도 없어서요. 오빠하고 싸우신 걸 가지고 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네 북도 아니고 매번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화난 일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니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아들과 싸운 일 가지고 저를 달닥 볶으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한다고 하던데 너 보고 하는 소린가 보구나. 하늘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변호사라고 똑똑한 척 나대는 거냐? 앞으로 너도 석균이도 만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님은 앞으로 저와 남편을 볼 일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 없이 저희 집이 시어머님 두 번째 집인 것 마냥 마음대로 찾아와서는 식사를 하고 가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고 가시거나 그러는 거 있죠. 친정엄마는 남편이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희 집에 찾아온 횟수가 수십 번은 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임신을 계획했고 아무래도 제가 35살이 넘어서 임신하려고 시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난임센터에 등록해서 인공수정을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을 두 번째 시도했을 때 임신에 성공했고 병원에서는 쌍둥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각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의사, 저는 변호사이다 보니 기본급이 있더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매달 월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피스텔 관리비, 생활비 등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은 나눠서 함께 내고 나머지 개인 돈으로 사용하는 돈은 각자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은 돈을 100% 모두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모르고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월급을 하나로 모아서 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남편에게 다음 달 월급부터 저한테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이나 후나 엄마가 내 월급을 관리해주고 계시거든. 꽤 오랫동안 엄마가 내 돈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터라서 다음 달부터는 내 월급을 당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그 당시 남편 나이가 38살이었는데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경제관념이 생겨서 본인 돈은 알아서들 관리한다고 하던데 남편은 시어머님께서 직접 돈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직접 본인 돈을 관리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시는 바람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결혼하고 나서까지 어머님께서 오빠 돈을 관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 결혼 전에는 그렇다 치고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직접 돈 관리하든지 잘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맡기든지 했었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려놔줘. 그동안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먼저 얘기했던 게 당신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늘 해왔던 방식으로 엄마한테 돈 관리 맡겼던 것뿐인데 뭐가 당황스럽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앞으로 당신이 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오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어떻게 돈 관리하는지 한번 물어봐. 엄마한테 맡긴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걸? 나는 오빠가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께 맡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였어. 어머니께서 오빠 월급 가지고 얼마나 저축하셨는지 아니면 오빠 돈을 어머님 돈인 것 마냥 쓰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 그거야 엄마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 설마 하니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을 모조리 다 쓰셨겠어. 그만 얘기하자. 뱃속에 아가들이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튼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사실 그때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남편하고 한참 더 말싸움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더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제가 임신한 몸이라 그런지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님께서 이번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셔서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이 너 석현이한테 앞으로 월급 관리하겠다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다며? 결혼하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결혼하고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월급 관리하겠다고 나선 저희가 도대체 뭐니? 어머님, 제가 무슨 오빠를 빼앗아가요. 저랑 결혼했어도 오빠는 어머님 아들인 게 변함없는 사실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했으면 돈 관리는 저희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어머님께서 오빠 월급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월급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얘 말하는 뻔세 보소. 미꾸라지 한 머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더니만 그동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했는 줄 아니? 지원이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우리 석현이랑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말싸움하는 것 같다. 엄마하고 아들 사이 갈라놔서 그렇게 좋으니? 어머님,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님하고 오빠가 싸우는 건 어머님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항상 오빠랑 싸울 때면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도 솔직히 계속 오빠 돈 관리하고 싶으셔서 억지 부리시면서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저한테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막말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님께서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 순간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님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석현이 돈 관리는 내가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습게 알고 말대꾸하거나 대들면 이번처럼 머리채 휘어잡히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 머리채를 있는 힘껏 휘어잡았다가 막말을 내뱉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막말을 한 적은 많았어도 머리채를 휘어잡거나 손을 올리는 등 행위는 한 적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임신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나가시고 한참 동안 충격이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몰라 급하게 서둘러 병원을 가보았는데 정말 허무하게도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6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제가 몸이 허약해서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해주긴 했지만요. 시어머님께서 집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막말하고 머리채를 휘어잡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기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님을 죽을 만큼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님께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산을 한 게 제가 제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기들 출산할 때까지 변호사 일 잠시 쉬거나 그만두라고 진지하게 말했었지. 임신하고 나서도 잠시도 쉴 틈 없이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는데 아기들이 힘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버티고 있었겠어? 유산한 건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괜히 우리 엄마 탓하지 마.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기들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변호사 일 쉰다고 말했었잖아. 그날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만 부리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내가 유산했으면 위로해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유산한 게 모두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우리 엄마 말씀대로 당신 성격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살 수 없겠다. 나는 우리 아기들 하늘나라 떠나보내고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을 산 거 잊었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행동 보인 건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애초에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관찰해보면 유산할 만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까지 위로해주고 감싸주기만 바랄래? 남편은 시어머님 못지않게 저한테 가시 박힌 말들을 해댔는데요. 남편 말대로 의사가 직업인 사람이 어떻게 유산해서 몸도 온전치 않은 아내한테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산한 이후로는 남편과 매일같이 싸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유산까지 해서 앞으로 임신을 못할 것 같다면서 이런 며느리 들여서 시댁의 대가 끊긴다고 남편과의 이혼을 계속해서 조장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앞에서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지원이 너는 무슨 애가 매일같이 그렇게 울상이냐? 애 떨어뜨려 놓고 기분이 좋겠냐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은 화목한 분위기 다 망치는 것 같아서 네 얼굴 낯짝까지도 보기 싫어지는구나. 그런 표정 지을 거면 앞으로 시댁 모임에 나오지도 말아라. 저라고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요? 특히나 유산한 이후로는 시어머님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었는데 억지로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던 게 티가 났었나 봅니다. 네, 어머님. 제가 우리 아기들 잃고 나서 항상 우울하고 웃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오시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기들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어머님 탓인 것만 같아서 원망스럽고 솔직히 어머님 얼굴 마주보기도 어려워요. 저는 무덤덤하게 속 안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남편이 그때 시어머님 편을 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그만두지 못해? 내가 유산한 거 우리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가족들 모두 모인 앞에서 어린애처럼 철없이 칭얼대고 있고 당신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얘 석현아, 내가 진작에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지연이 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원래 정이 안 갔다고. 시어머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대드는 것 봐라. 이런 애를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내가 대접해줘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집안 대를 못 이을 아이라면 석현이 네가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헤어진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구나. 시어머님은 가족들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저와 이혼하라며 말을 했고 옆에 있던 가족들은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 남편조차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이혼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시댁 식구들한테 저는 객식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소외당하는 기분에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 시어머님과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고 유산 이후에 시어머님께서 남편과의 이혼을 조장하시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서 도저히 앞으로 함께 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긴 했지만 시어머님이 그런 행태를 부리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몸을 추스릴 겸 6개월 동안 변호사 일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라 이혼 사례를 워낙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 일생에서는 이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혼소송이 아닌 다른 분야로 전문 분야를 바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네요.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변호사들이 제 이혼 소식을 접하기도 했고 뒤에서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한 지 4년쯤 되었을 쯤이었습니다. 워낙 바쁘게 일만 하며 지내느라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도 잊고 지내왔던 것 같은데요.
이혼한 지 4년이 되어가니 남편 생각도 안 나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조차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출근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황혼 이혼을 하려고 하네요. 남편한테 위자료 두둑히 받을 수 있도록 박 변호사님께서 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가 인센티브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낯익은 목소리에 멀리서 지켜봤더니 시어머님이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 귀가 또렷하게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님과 마주치게 될까봐 저도 모르게 벽 뒤로 숨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동료 변호사에게 슬쩍 다가가서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박 변호사, 저기 저 연로하신 아주머님께서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얼핏 듣기로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것 같던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 어제 배당받은 사건인데 저 여성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시 뭐예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한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심정만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서 승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승소하게 되면 인센티브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네요. 저분이 강남에서 임대사업 한다고 들었는데 꽤 큰 손이신가 봐요. 저는 동료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과거 인꼬부부처럼 잘 지내왔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정적이었던 시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비록 시아버님께서 제가 이혼할 때 시어머님 귀에 눌려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만 시어머님보다는 100배, 1000배 인상적으로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속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왠지 숙명처럼 제가 맡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동료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 이 사건 나한테 넘겨. 그동안 단 한 번도 내 이야기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긴 한데 내가 이혼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모두 시어머님 때문이었거든. 저 여성분이 내 시어머님이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박 변호사 허락한다면 이 사건은 내가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직하고 나서 제 사생활에 대해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요. 변호사라고 다를 것 없이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속사정을 알게 되면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굳이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이혼 소송을 반드시 맡아야겠다는 일념하에 솔직하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박 변호사는 다행히도 같은 이혼녀로서 저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남모를 그럴 사정이 있으셨군요. 시어머님 때문에 이혼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정이 복잡하실까요? 사실 저도 7년 전쯤에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김 변호사님께서 시어머님 앞에 나서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맡아서 진행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는 제가 시어머님 이혼 소송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께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줘야 할지 고민을 한참 했던 것 같네요. 사실 시어머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복수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억울하게 이혼당한 저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은 박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와 미리 계약한 바와 같이 시어머님과 단둘이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님 모르게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돈만 주면 증거 하나쯤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 아닌가요? 제가 스토리는 대충 짜놨으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 좀 만들어주세요. 있지도 않은 증거를 제가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남편분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저한테 그동안 남편분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남편이 꼬박꼬박 줬던 월급으로 임대 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모조리 싹 내놓으라고 하지 뭐예요? 여태까지 일만 했지 돈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여자가 생겨서 뒤에서 딴 살림을 차렸으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였겠죠.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남편 내조하면서 살아왔는데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저랑도 사실 바람 피워서 재혼한 사람이라서 바람기가 다분한데 뻔짜잖아요.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줬던 월급들 1푼도 되돌려주지 않고 위자료 삼아 받으려고 해요. 시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래전부터 임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병원 원장이라 월급이 몇 천만 원 정도가 거뜬히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 임대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옛날에 남편 월급도 저한테 죽어도 못 넘겨준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월급도 관리하는 척 하면서 그동안 임대 사업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분께서도 맞고서 하시면 저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심증만 있고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박 변호사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박 변호사와 시어머님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뒷조사를 몰래 진행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운 건 시아버님이 아니고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임대 사업을 해왔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지속적으로 공동 투자를 해왔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님과도 바람 피워서 재혼을 했다지만 어떻게 그 연세에 두 집 살림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까맣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시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최악이었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본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당장에 알렸고 박 변호사는 시어머님의 거짓된 증언에 학을 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그런 분을 시어머님이라고 받들며 결혼 생활하셨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이혼 당하실만 하셨네요. 가족들까지 모두 속이고 바람 피운 걸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 분 같은데 작정하고 며느리하고 아들 이혼시키려고 들였으면 아무리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못 당해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분 맡아서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역대급으로 최악이네요. 박 변호사는 저와 함께 시어머니의 실체에 대해 알고 나서 격분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박 변호사도 저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께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대방에서 맞고수를 넣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의 과거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맞고수했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사실 제가 로스쿨 때부터 알고 지냈던 선배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는 시어머님께서 바람 피웠다는 것도 시아버님 월급으로 그동안 임대사업 해왔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박 변호사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어머님의 실체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상대방 변호사에게
시어머님이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두 집 살림을 차리고 그 남자와 그동안 시아버님의 돈으로 임대 사업을 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익명으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긴 하지만요. 시어머님은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공판날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박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님의 사건을 담당하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시어머님을 일부러 만나 뵙지는 않았는데요. 그날은 저도 시어머님의 담당 변호사로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 그때 처음 시어머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너 지원이 맞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박 변호사님하고 함께 법원에 있는 거야?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박 변호사에게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박 변호사와 함께 다른 변호사가 함께 이 사건 맡아서 진행할 거라고요. 제 이름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전혀 눈치 못 채셨나 봐요. 하기야 제가 오빠랑 이혼한 지 4년이 넘었으니 제 이름이 생소하실 만도 하셨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지원 변호사가 너였단 말이지? 이름이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설마 너일 줄이야. 나는 그동안 몰랐다 쳐도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너 설마 일부러 이 소송 망치려고 나를 속인 건 아니지? 설마요. 옛날 시어머님이 이기 전에 저한테는 의뢰인이신데요. 저도 박 변호사와 함께 어머님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일단은 오늘은 거사를 치르는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당장에 딴 말은 하지 않고 박 변호사와 함께 너를 전적으로 믿으마. 설마니 유치하게 옛날 일 가지고 나 제대로 변호하지 않거나 이상한 말 짓거리진 않겠지? 그러면 내가 소송 끝나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똑바로 변호하도록 해. 시어머님은 박 변호사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요. 제가 예전처럼 며느리가 아니라 생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변호사 신분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대하는 어투나 태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오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에서 일찍부터 통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박 변호사와 함께 담당 변호사라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으셨지만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믿고 가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거 공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상대 변호사에 맞서 시어머님을 열심히 변호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변호하는 척을 했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저희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아 보였으나 예상한 바와 같이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익명으로 전달했던 서류를 판사님께 증거물로 추가 제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참석하였던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아버님이 아닌 시어머님이 바람을 피운 사실과 시아버님의 돈을 시어머님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증거물에 시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 변호사와 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는데요. 사실 박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님을 변호하려고 해도 시어머님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심 공판이 끝나고 소송은 시어머님이 패소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요. 2심,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시어머님의 명백한 잘못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동안 시아버님의 돈으로 임대 사업을 해왔던 모든 자금에 대해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패소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해 했는데요. 그때 건너편 자리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과 시누이들이 시어머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뺨을 갈구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 그동안 젊은 놈이랑 나뒹굴면서 바람 피워놓고 감히 나한테 바람 피운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너도 나도 바람 피운 연금들끼리 재혼하긴 했지만
당신은 정말 쓰레기다. 그동안 당신 믿고 소같이 일만 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준 내가 너무 한심스럽다. 딸들이 요즘 엄마 행동 이상하다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바보같이 젊은 놈이랑 당신 살림 차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만 대줄 뻔했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바친 돈하고 같이 위자료로 당신 재산까지 모조리 싹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께 분노에 차서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시아버님께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시아버님이 나가시자마자 저를 째려보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네가 뒤에서 내 뒤통수 친 거지? 내가 우리 석현이랑 너랑 이혼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안갚음을 하는 거냐? 내가 변호사 선임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이따위로 허무하게 패소할 수 있냐고. 박 변호사랑 네가 짜고 친 거 아니지? 어머님,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누구 탓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 탓하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네요. 저는 어머님 패소 사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어머님이 도리어 박 변호사한테 거짓 진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를 탓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앞으로는 어머님 삶 되돌아보시면서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며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이만 다른 소송건 때문에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께 제 할 말만 하고 법정을 나와버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님께 쌓였던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까지 법정에 왔다라면 시어머님과 통틀어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줬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요. 참 살다 보니 이렇게 시어머님께 통쾌하게 복수하는 날도 다 찾아오네요. 그동안 항상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 자신만을 위해서 상쾌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